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년, 그 긴 세월 동안 뉴욕의 거리를 누비며 하루도 빠짐없이 택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내리는 날에도 아픈 날에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80만 달러였어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10억이 넘는 돈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하루 만에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하지만 그것이 제가 겪은 현실입니다. 저는 김철민, 올해 65세가 된 평범한 한국인 이민자입니다. 1980년 20살의 나이에 큰 꿈을 품고 미국 땅을 밟았어요. 당시만 해도 미국은 꿈의 나라였거든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곳,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어요. 영어도 서툴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 젊은 한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겨우 먹고 사는 정도였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택시 운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985년 25살 때였어요. 택시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 밤늦게까지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뉴욕 지리를 외우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거든요. 택시만 잘 몰면 한 달에 2,000달러는 벌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첫 출근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떨리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첫 손님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어머, 저도 부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타향에서 만난 동양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도 이제 미국에서 뭔가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해 가을,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플러싱에서 미용실을 하던 경숙이였어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여자였죠. 저보다 3살 어렸지만 저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야무졌어요. 철민 씨, 택시 운전하면서 돈 모아야 해요. 미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저는 택시를 몰았어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7일,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요.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저는 병원비를 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아이가 크면 좋은 대학 보내고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시절 뉴욕 택시업계는 지금보다 훨씬 나았어요.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게 없었거든요. 길에서 손만 들면 택시가 서는 시대였죠. 공항 운행하면 하루에 200달러는 기본이었어요. 팁까지 합치면 250달러는 벌었죠. 저희 부부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외식은 꿈도 꾸지 않았고 옷도 중고로만 사입고 휴가는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아내는 집에서 김치도 담그고 콩나물도 길러서 식비를 아꼈습니다. 여보, 오늘 얼마 벌었어? 팁까지 합쳐서 220달러요. 그럼 150달러는 저축하고 70달러로 생활해야겠네요.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번 돈의 70%는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은행 통장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1만 달러가 됐을 때, 2만 달러가 됐을 때 그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둘째 딸 미진이가 태어나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빠 친구들은 다 맥도날드에서 생일 파티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요? 미진아, 아빠가 지금 열심히 돈 모으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나중에 더 큰 파티 해줄게. 그런 약속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항상 나중에 조금만 더였죠. 1990년대 들어서면서 택시 수입이 더 좋아졌어요. 뉴욕 경제가 활발해지니까 사람들이 택시를 많이 탔거든요. 월 수입이 5,0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 중에 3,500달러는 저축했습니다. 저축 통장의 숫자가 6자리가 됐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10만 달러. 한국에서 농사 짓던 아버지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여보,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요. 이렇게 계속하면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마련할 수 있고 나중에 우리 노후도 걱정 없을 거예요. 그 시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든든했거든요. 매일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교육비가 늘어났지만 저희는 그래도 저축을 멈추지 않았어요. 좋은 학군으로 이사도 갔죠. 아이들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민수가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들아, 아빠가 25년 동안 택시 몰면서 꿈꿔왔던 순간이야. 내가 하버드 가는 게 아빠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이야. 미진이도 컬럼비아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학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까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었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택시업계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이 더 편해지고 사람들이 택시를 덜 타게 됐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꾸준히 일했어요. 수입이 조금 줄었을 뿐 여전히 한 달에 $2000 정도는 저축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20년이 흘러갔어요. 통장 잔고는 어느새 $500,000를 넘어섰습니다. 아내와 저는 가끔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까지 모았잖아요. 2005년 그 해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투자은행에 취직했거든요. 처음으로 받은 월급이 $8,000였어요. 아빠, 이제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제 가족을 도울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허전했어요. 25년 동안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 그 이유가 없어진 기분이었거든요. 미진이도 그해 결혼을 했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해 보였죠. 집에는 아내와 저만 남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여유를 가져볼까요? 아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무언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도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로또조차 사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박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 그게 제 철칙이었어요. 2007년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동창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철민아, 너 정말 모르고 사는구나. 애틀랜틱 시티 카지노 한번 가봐. 재미있어. 나는 지난번에 $3,000 땄어. 도박은 안 해. 아니야, 도박이 아니라 오락이야. 가족들이랑 함께 가서 쇼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100 정도만 가지고 가서 재미로 해보는 거야. 그 친구 말에 혹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만 했거든요. 한 번쯤은 나도 좀 재미있게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애틀랜틱 시티 한번 가볼까요? 아이들도 다 독립했으니 우리도 좀 놀아봐요. 카지노요? 거기서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구경만 하고 쇼나 보고 올 거예요. 2007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 저희 부부는 생전 처음으로 카지노에 갔어요. 애틀랜틱 시티의 한 카지노였는데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번쩍번쩍한 조명, 요란한 음악, 그리고 돈을 따는 사람들의 환호성. 우와, 정말 신기하네요. 아내도 신기해했어요. 저희는 처음에 정말 구경만 했어요. 사람들이 슬롯머신 앞에 앉아서 레버를 당기는 모습, 룰렛 테이블에서 공이 돌아가는 모습, 블랙잭 테이블에서 카드를 받는 모습. 모든 게 신기했어요. 여보,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친구가 $100만 가지고 가라고 했잖아요. 글쎄요. 그래도 돈인데. $100예요. 지금까지 25년 동안 모은 돈이 $500,000가 넘는데 $100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애 첫 도박을 시작했어요. 슬롯 머신부터 했죠. 동전을 넣고 레버를 당기는데 첫 번째로 $20가 나왔어요. 어머, 진짜 나와요. 아내가 깜짝 놀라며 좋아했어요. 저도 신기했죠. 그냥 레버만 당겼는데 돈이 나오다니. 그 다음엔 계속 잃었어요. 30분 만에 $100가 다 없어졌죠. 이제 그만하고 가요. 아내가 말했지만 저는 뭔가 아쉬웠어요. 처음에 $20를 땄는데 조금만 더 하면 더 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50만 더 해보죠. 처음에 운이 좋았잖아요. 그렇게 $50를 더 넣었는데 이번엔 10분 만에 다 잃었어요. 그때도 아쉬웠어요. 뭔가 요령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카지노의 화려한 조명, 사람들의 환호성, 그리고 돈을 딸 때의 그 짜릿한 기분. 일주일 후에 또 갔어요. 이번에는 혼자 갔죠. 아내는 또 가요? 라고 말했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 가서는 $200를 잃었어요. 세 번째는 $500, 네 번째는 $1,000. 그런데 이상한 게 돈을 잃을 때마다 더 가고 싶어졌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따야지. 내가 이렇게 계속 잃을 리가 없어.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5만 달러를 잃었어요.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죠. 아내에게 고백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카지노에서 5만 달러를 잃었어요. 아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뭐라고요? 5만 달러를 어떻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절대 안 가겠어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3개월 동안 카지노에 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자꾸 생각이 났어요. 특히 택시를 몰면서 혼자 있을 때 카지노 생각이 계속 났죠.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우연히 큰 돈을 땄어요. 플러싱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 있는 작은 카지노에 들렀는데 슬롯 머신에서 1만 달러를 땄거든요. 봐, 내가 말했잖아. 운이 돌아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완전히 빠진 것 같아요. 매주 2에서 3번씩 카지노에 갔어요. 애틀랜틱 시티, 모이건 선, 폭스우드. 근처에 있는 카지노는 다 가봤죠.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판돈이 커졌어요. 100달러에서 시작해서 1000달러, 5000달러, 10,000달러. 2008년 그 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해였어요. 금융위기 때문에 택시 수입도 줄었는데 도박으로 잃는 돈은 더 커졌거든요. 그해 말에 계산해 보니까 도박으로 20만 달러를 잃었어요. 25년 동안 모은 돈의 절반 가까이를 1년 만에 날린 거죠. 아내가 알면 큰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밀로 했죠. 은행 통장도 제가 관리했거든요. 여보,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저축이 좀 줄었어요. 얼마나 줄었는데요? 한 10만 달러 정도. 10만 달러요? 그것도 많은데. 아내는 경제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말했고요. 하지만 도박은 멈출 수 없었어요. 20만 달러를 잃었으니까 그걸 다시 따서 원상복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번만 크게 따면 돼.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 그런 생각으로 2009년에도 계속 도박을 했어요. 판돈도 더 키웠죠. 한 번에 2만 달러, 3만 달러씩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잃기만 했어요. 가끔 따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잃었죠. 2009년 말 통장 잔고가 10만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25년 동안 모은 50만 달러 중에서 40만 달러를 2년 만에 잃은 거예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정말 다 잃겠구나.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잃었으니까 이제라도 따서 만회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2010년 마지막 한 해가 될 줄 몰랐어요. 그해 저는 정말 미친 듯이 도박을 했어요. 남은 10만 달러로 대박을 노렸거든요. 매주 3에서 4번씩 카지노에 갔어요. 택시 일도 대충 했죠. 돈 따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해 여름에 한 번 5만 달러를 땄어요. 통장 잔고가 15만 달러까지 올라갔죠. 봐, 내가 말했잖아. 조금만 참으면 다 돌아와.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어요. 다음 주에 그 돈을 다 잃었거든요. 가을이 되자 통장에 5만 달러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막막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미 45만 달러를 잃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2010년 12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예감이 들었거든요. 택시 일을 마치고 저녁 8시쯤 애틀랜틱 시티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죠. 오늘은 반드시 따야 해. 5만 달러로 50만 달러를 만들어야 해. 카지노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블랙잭 테이블에서 1,000달러씩 걸었죠. 처음 2시간 동안은 운이 좋았어요. 5만 달러가 8만 달러까지 늘어났거든요. 좋아, 이제 시작이야. 그 다음부터는 판돈을 늘렸어요. 2,000달러, 3,000달러, 5,000달러. 한 게임에 5,000달러씩 걸었어요. 처음엔 계속 땄어요. 8만 달러가 15만 달러가 됐죠. 드디어 운이 돌아왔구나.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자정 넘어서부터 계속 잃기 시작했거든요. 15만 달러가 10만 달러로, 10만 달러가 5만 달러로. 새벽 2시 원래 가지고 온 돈으로 돌아왔어요. 그만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딜러가 말했어요. 손님, 운이 곧 돌아올 거예요. 저도 오래 일했는데 이럴 때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말에 혹해서 계속했어요.
이번에는 한 게임에 1만 달러씩 걸었죠. 이번에 이기면 한 번에 만회할 수 있어. 첫 게임에서 졌어요. 5만 달러가 4만 달러가 됐죠. 두 번째 게임에서 또 졌어요. 4만 달러가 3만 달러. 아직 기회가 있어. 세 번째 게임에서도 졌어요. 3만 달러가 2만 달러. 네 번째 게임. 2만 달러가 1만 달러. 그때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마지막 1만 달러를 들고 룰렛 테이블로 갔어요. 빨간색에 올인했죠. 공이 돌아갔어요. 느리게 정말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제발 제발 빨간색. 하지만 검은색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25년 동안 모은 80만 달러가 정말로 다 없어진 거예요. 공항 라운지에 앉아 이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3주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긴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는데 돌아가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고마운 곳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호입니다. 올해 58세고요. 1994년에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8세였으니까 벌써 30년이 흘렀네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보낸 셈이죠. 아이들도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아들은 27세로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딸은 24세로 UCLA 로스쿨을 다니고 있어요. 저는 현재 어바인에 있는 IT 회사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세전 15만 달러 정도 되고요. 아내는 한국에서 간호사였는데 미국 와서 RN 라이센스를 따서 지금은 UCI 메디컬 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연봉이 9만 달러 정도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06년에 어바인에 집을 사서 지금은 모기지도 거의 다 갚았고 401k와 IRA에도 꾸준히 적립해서 은퇴 자금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까 문득문득 고향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특히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올해 83세로 혼자 사시고 있어요. 형님 내외분이 모시고 있지만 막내 아들인 제가 30년간 멀리 있었다는 죄책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에 3주 휴가를 내고 한국에 다녀오자고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진짜 한국에서 생활해 보는 거예요. 호텔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어머니 집에서 관광이 아니라 일상을 경험해 보는 거죠.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혹시 한국이 좋으면 은퇴 후에 여기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요즘 주변에 여기민을 고려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50대 후반 60대가 되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미국에서 30년을 살아도 깊은 친구를 사귀기는 쉽지 않잖아요. 언어와 문화의 벽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발전상도 많이 들었어요. 의료 시스템도 좋아졌고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 배달 음식도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노년에 혼자 지내기가 참 어려워요. 차를 못 몰게 되면 사실상 고립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너싱홈은 한 달에 6,000달러에서 1만 달러씩 들어가니까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 생활을 제대로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30년 만에 장기 체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몇 번 다녀왔지만 길어야 일주일, 보통은 4에서 5일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부모님 문안 인사하고 친구들 만나고 관광 좀 하고 오는 정도였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했어요. 지하철 타고 다니고 마트에서 장도 보고 동네 병원도 가보고 은행 업무도 보고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행복했고 한국 음식도 맛있게 먹었고 옛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웠어요. 특히 한국의 편리함에 감탄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요. 음식 주문부터 택시 호출까지 정말 편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놀란 건 물가였습니다. 커피 한 잔이 5,000원, 6,000원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스타벅스 커피가 4달러 정도인데 환율을 계산해 보니까 한국이 더 비싸더라고요. 외식비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평범한 삼겹살집에서 소주 한 병에 고기 조금 먹으니까 8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코리안 BBQ 가서 2명이 배불리 먹어도 80달러 정도인데 그것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30년 전에 살던 동네, 그때는 평범한 주거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3억 4억씩 하더라고요. 어머니 집 근처 30평대 아파트가 7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바인에 있는 저희 집이 4베드룸에 3,000 스퀘어피트인데 지금 시세가 150만 달러 정도거든요. 한국 돈으로 20억 정도죠. 그런데 면적으로 따지면 한국 아파트가 훨씬 작은데 가격은 비슷하더라고요. 의료 시스템도 생각과 달랐어요. 물론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기본적인 진료비는 저렴하지만 좋은 병원에서 제대로 진료받으려면 결국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MRI 찍고 진료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약 잡는 것부터 일주일, 실제 검사 받는 것까지 또 일주일. 미국에서는 저희가 PPO 보험이 있어서 필요하면 바로 스페셜러스트 예약 잡고 검사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비용은 더 들지만 시간은 훨씬 빠르죠.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과는 처음에는 반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 얘기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30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친구들은 한국 정치 얘기, 한국 경제 얘기, 한국 사회 얘기만 하더라고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것도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고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도 헷갈리고요. 미국에서는 제가 회사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인정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영어도 섞어서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30년간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일해왔는데 한국어로만 말하려니까 표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웠어요. 어머니와 형님 가족 외에는 정말 가까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30년 전 친구들과는 이미 너무 멀어져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두 번째 주가 지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골프를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국계 미국인들이지만 30년간 함께 해온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함께 아이들 키우는 걸 지켜봤고 서로의 어려움도 나눠왔고 은퇴 계획도 함께 세우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저희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요. 하이킹도 하고 와이너리 투어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디즈니랜드도 가고요.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는 느낌이에요. 회사에서도 경험을 인정해주고 사회적으로도 시니어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3주째가 되자 진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뭘 하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매일 일정이 있어요. 회사에 가서 일도 하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대화도 하고 퇴근 후에는 운동도 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루틴이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3주차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었지만 그때 제가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어떤 병원이 좋은지, 어떤 의사가 실력이 있는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형님이 모든 걸 처리해 주셨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나는 이미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미국에서는 모든 걸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의료보험도 잘 알고, 좋은 병원도 알고, 응급 상황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 알거든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3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내 정체성이 뭔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한국계 미국인이구나.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한국계 미국인이구나. 한국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은 있지만 실제로 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마지막 주에는 어바인에 있는 집이 그리웠어요. 저희 집 뒷마당에서 바비큐 하는 것도 그립고 주말에 친구들과 골프 치는 것도 그립고 코스트코에서 대용량으로 장 보는 것도 그리웠어요. 아이들 생각도 많이 났어요. 아들은 매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거든요. 딸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집에 와서 아내와 쇼핑도 하고 그래요. 그런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여기 와서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1년에 2번은 꼭 한국에 와서 어머니 뵙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원하시면 미국에 오셔서 몇 달씩 지내셔도 돼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셨어요. 내가 30년 동안 그곳에서 뿌리를 내렸는데 이제 와서 뽑고 오라고 할 수는 없지. 내 가족들도 다 거기 있는데. 지금 인천공항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정말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이민이라는 건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게 아니구나. 인생 자체를 바꾸는 거구나. 30년 전에 미국에 올 때는 단순히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왔어요. 그때는 임시로 몇 년 있다가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이 제 삶의 터전이 되었어요. 아이들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저희 부부도 미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왔어요. 물론 힘든 시기도 많았어요. 처음 몇 년은 영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 교육 문제로 고민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미국이 저희 가족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었어요. 제가 IT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도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다 미국이라는 나라 덕분이에요. 특히 아이들을 보면서 느껴요. 저희 아들은 구글에서 일하면서 정말 자랑스럽게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였으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딸도 로스쿨에서 공부하면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은 기회의 땅이라는 점이에요. 실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곳이죠. 물론 경쟁은 치열하지만 공정한 경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도 좋아요. 저희처럼 이민자 가족도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거든요. 물론 완전히 차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미국 생활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주차 공간이 넉넉해요. 어디를 가든 주차할 곳이 있고 대부분 무료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차가 정말 어려웠어요. 어머니 집 근처에 차 댈 곳을 찾는 것부터 스트레스였어요. 미국에서는 집들이 넓고 프라이버시도 보장되어요. 이웃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너무 붙어 있어서 답답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시니어 센터도 있고 메디케어도 있고 소셜 시큐리티도 받을 수 있고요. 저희는 은퇴하면 소셜 시큐리티로 월 $4,000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도 다 갚았으니까 그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401k에 모아둔 돈까지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어요. 한국에서 은퇴 생활을 한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결국 저축한 돈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물가가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요. 골프장도 많고 하이킹 코스도 많고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날씨도 정말 좋거든요. 1년 내내 온화하고 습도도 낮고 야외 활동하기에 최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3주 살아보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알게 되었어요. 물론 한국도 좋은 점이 많아요. 음식은 정말 맛있고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의료 시스템도 나름 괜찮고요. 하지만 제게는 미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완전히 적응했거든요. 이제 비행기의 탑승 시간이 다가오네요. 12시간 후면 LAX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아이들이 마중 나온다고 했어요. 벌써부터 가슴이 뛰어요.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을 상상해 보니까 정말 설레어요. 아, 내가 집에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구나.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곳이구나.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갈 때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었고 저희 부부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항상 있을 거예요. 어머니도 계시고 추억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요. 미국이 저의 진짜 고향이라는 것을요.
앞으로는 1년에 2번 정도 한국에 와서 어머니 뵙고 한국 친구들도 만나고 한국 음식도 먹으면서 그리움을 달래려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남은 인생을 더욱 알차게 살려고 해요. 아직 몇 년 더 일할 계획이고 은퇴하면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싶고 취미 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손주들이 생기면 베이비시터도 해주고 싶고요.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30년 동안 함께 이민 생활의 고단함을 견뎌낸 동반자니까요. 지금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네요.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린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30년간 뿌리 내린 삶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 정말 여기민을 고려하신다면 이번에 제가 했던 것처럼 먼저 장기간 체류해 보시기 바라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살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확신했어요. 미국이 제게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물론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미국에도 문제가 많아요. 총기 사고도 있고 의료비도 비싸고 인종차별도 아직 남아있고요.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미국이 더 많은 기회와 자유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그곳이 저희의 삶의 터전이 되었어요. 탑승을 시작하네요. 이제 정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3주 전에 한국행 비행기에 탔을 때는 설렘 반 걱정 반이었는데 지금은 순수한 기쁨만 있어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쁨 말이에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이민자의 정체성에 대해서요. 저는 그동안 제가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헷갈려 했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다가도 미국에서 30년을 살았으니까 미국인이라고 생각했다가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지만 미국의 가치와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오히려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한국인의 자식이지만 미국인이라고 한국의 좋은 전통은 간직하되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라고요. 다행히 아이들도 그런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할머니도 잘 따르면서도 미국 사회에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이제 정말 비행기에 탑승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민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는 여행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계속되는 여행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외롭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기회들 말이에요. 저는 30년 전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희 가족을 받아주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탑승합니다. 12시간 후에 LAX에서 만날 가족들 생각에 벌써 가슴이 뛰어요. 저희 집 거실에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이번 여행 얘기를 나누고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행복해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미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에 계시든지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갑니다. 30년간 제가 뿌리 내리고 살아온 그곳, 제 가족이 있고 제 친구들이 있는 그곳,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9세가 된 박순자라고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산 지도 벌써 25년이 되었네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지난 추석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우리 며느리 사라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예쁜 아가씨죠. 3년 전에 우리 아들 현우가 데려왔을 때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25년 전 제가 44살 때 아들 교육을 위해서 이 먼 땅 캐나다로 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다 어려웠어요.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문화도 음식도 다 달라서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죠. 하지만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어요.
아들 현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토론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큰 IT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캐나다 사회에 완전히 적응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아들이 3년 전에 사라를 데려왔을 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라는 정말 밝고 친근한 성격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어머님이라고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됐어요. 과연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한국 음식은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어색했어요. 사라는 항상 웃으면서 친근하게 대해줬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깊은 대화는 어려웠거든요. 제가 김치찌개를 끓여주면 맛있다고는 하는데 눈에 보기에는 많이 매워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싶어서 조금 서운하기도 했죠. 결혼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사라는 웨딩드레스만 입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복도 입어봤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한복은 어색하다면서 정중히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들 현우가 중간에서 엄마 사라가 편한 대로 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더 이상 말하지는 못했어요. 결국 결혼식은 웨딩드레스로만 했죠. 물론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고 행복해 보여서 좋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우리 손녀 수지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아가였죠. 할머니인 저를 보면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달려오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수지가 태어나면서 가족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사라도 엄마가 되니까 더 성숙해 보였고 저와도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깊은 대화는 어려웠어요. 저는 수지에게 한국 문화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사라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조심스러웠거든요. 혼혈 아이들은 정체성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들었는데 괜히 제가 나서서 한국 것만 강요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작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됐어요. 그전에는 따로 살았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서로 돌봐주자고 해서 같은 집에 살게 된 거죠. 매일 보니까 사라와도 훨씬 가까워졌어요. 아침에 커피도 같이 마시고 수지 돌보는 것도 함께하고. 그래도 여전히 표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추석 2주 전쯤이었나요? 사라가 갑자기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김치찌개는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하면서 진짜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국 음식에 별로 관심 없어 보였는데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가르쳐 줬죠. 김치는 어떻게 볶고 물은 언제 넣고 된장은 얼마나 넣는지. 사라가 열심히 메모하면서 듣더라고요. 김치는 볶고 물은 나중에라고 서툰 한국어로 중얼거리면서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 다음 날은 또 불고기 만드는 법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나물 무치는 법도 물어보고. 갑자기 한국 요리에 푹 빠진 것 같았어요. 혹시 현우가 한국 음식 해달라고 했나 싶어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한복에 대해서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님, 한복은 언제 입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제 옷장에 있는 한복을 보면서 예쁘다라고 하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한복 사진을 보면서 이건 뭐예요? 라고 묻기도 했어요. 결혼할 때 한복은 싫다고 했던 사라가 왜 갑자기 한복에 관심을 보이는지 이상했어요. 추석 일주일 전부터는 더 이상했어요. 사라와 현우가 자꾸 몰래 어디론가 나가는 거예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고 하면서 둘이서만 나가고. 물어봐도 그냥 볼일 있어서라고만 하고 자세히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사라가 혼자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기본 문장들을 종이에 적어놓고 계속 연습하고 있었어요. 발음도 연습하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전에도 간단한 한국어는 할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더 열심히 공부하는지 궁금했어요. 손녀 수지도 뭔가 아는 것 같은 눈치였어요. 할머니, 엄마가 비밀이 있대요라고 하면서 히 웃더라고요. 무슨 비밀인데? 라고 물어봐도 몰라요,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하면서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온 가족이 저만 모르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추석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내일 차례상 준비를 위해서 일찍 잤는데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났어요. 뭔가 포장지 뜯는 소리도 나고 사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소리도 들렸어요. 현우가 응, 맞아.
이렇게 하면 되라고 대답하는 소리도 나고. 정말 궁금했지만 모른 척했어요. 드디어 추석 당일이 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례상을 차렸죠. 과일도 깎고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25년 동안 캐나다에서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온 우리 집 전통이에요. 비록 고향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조상님께 인사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차례상을 다 차리고 나서 가족들을 불렀어요. 자, 이제 차례 지내자라고 했는데 사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우한테 사라는 어디 갔니? 라고 물어봤더니 곧 나올 거예요 라고 하면서 빙긋 웃더라고요. 그때 수지가 엄마가 예뻐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손뼉을 쳤어요. 잠깐 후에 방문이 열리더니 사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가 본 사라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름다운 분홍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는 거예요. 치마는 풍성하게 퍼져 있고 저고리는 딱 맞게 입었고 머리까지 곱게 빗어 올렸어요. 저는 그 순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서서 사라를 바라봤죠. 사라가 저한테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한국어 발음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라가 차례상 앞으로 가더니 한국 전통 방식대로 정중하게 절을 하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깊숙이 숙여서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라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사라가 수줍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항상 한국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도 진짜 한국 가족이 되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현우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사라가 몇 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한국 문화를 공부했다고요. 추석이 뭐고 차례는 어떻게 지내는 건지 한복은 어떻게 입는 건지. 그리고 한복도 몰래 주문해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 공부도 저를 위해서 한 거였어요. 사라가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복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입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도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한국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동안 사라가 우리 문화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표현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였죠. 아들 현우도 감동받아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엄마 사라가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한복 입는 법도 유튜브로 배우고 한국어 발음도 계속 연습하고. 남편도 옆에서 참 고마운 며느리다라고 하면서 코를 훌쩍이더라고요. 수지는 신기한지 엄마 한복을 만져보면서 엄마 예뻐요라고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처럼 생겼어요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정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된 것 같았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 사라는 정말 정성스럽게 참여했어요. 절하는 방법도 미리 배웠는지 자연스럽게 따라 하더라고요. 조상님께 술을 올릴 때도 두 손으로 정중하게 받들어서 올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차례를 마치고 나서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준비한 게 또 있더라고요. 사라가 직접 만든 한국 음식들을 가져왔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까지. 제가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맛을 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김치찌개는 조금 싱거웠고 불고기는 간이 좀 셌어요. 하지만 그 정성이 느껴져서 정말 맛있었어요. 사라야 정말 맛있다. 고생했구나라고 하니까 사라가 어머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라고 하면서 수줍게 웃더라고요. 오후에는 한복을 입은 채로 사라와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언어 때문에 못했던 얘기들을 천천히 나눴죠. 사라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처음에는 제가 한국 문화를 모른다고 실망하실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배우고 싶어요. 수지에게도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고 싶고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라야,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까 봐서. 하지만 오늘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라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진짜 딸처럼 사랑받고 싶었어요. 앞으로 한국 문화 더 많이 배울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약속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할머니가 한국 문화 선생님이 될게. 수지도 함께 배우자. 수지가 옆에서 좋아요. 할머니한테 한국말 배울래요라고 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사라도 감사해요 어머님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저녁까지 사라는 한복을 벗지 않았어요. 너무 예뻐서 계속 입고 싶어요라고 하면서요. 저녁 준비할 때도 한복 입은 채로 도와주고 설거지할 때도 치마가 물에 안 닿게 조심조심하면서 도와줬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이어진 감동과 행복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저녁에 사라가 한복을 벗으면서 어머님, 다음 추석에도 한복 입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하지 우리 사라가 한복 입으니까 더 예뻐라고 했더니 정말 기뻐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났네요. 남편도 그러게 말이야. 사라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라고 하면서 감격해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라가 한국 요리 배우는 걸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됐고 한국어 공부도 함께 하게 됐어요. 수지도 할머니한테 한국어 배우는 걸 재미있어 해요. 할머니 사랑해요는 한국말로 뭐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엄마 한국말로 고마워요 해봐요라고 하기도 해요. 사라는 이제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 드라마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자주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함께 보고 있어요. 가끔은 드라마 보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사라가 한국 전통차 우리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자차, 대추차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사라가 정말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차 우릴 때는 물 온도가 중요해요라고 하니까 몇 도예요? 라고 자세히 물어보고 메모하면서요. 현우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엄마 사라가 한국 문화에 관심 가져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도 사라한테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모두 한 마음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얼마 전에는 사라가 깜짝 제안을 하나 했어요. 어머님 내년에는 한국 가서 추석 보내면 어떨까요? 제가 한국 문화 더 배우고 싶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25년 만에 한국에 가자고 제안한 건 사라였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고향이 그리웠는데 며느리가 먼저 제안해 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사라야 정말 한국 가고 싶어? 라고 물어봤더니 네 어머님. 어머님 고향도 보고 싶고 진짜 한국 추석이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사라가 한국 친척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요즘 수지가 자하는 말이 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한국 사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응 엄마는 이제 진짜 한국 며느리야 라고 대답해줘요. 수지가 그럼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너는 한국 사람이면서 캐나다 사람이야. 둘 다야 라고 말해줘요. 사실 그동안 수지 정체성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혼혈 아이들이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헷갈려 한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 안 해요. 사라가 한국 문화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니까 수지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날이 꿈 같아요. 금발의 캐나다 며느리가 분홍 한복을 입고 차례상 앞에서 절하는 모습. 서툰 한국어로 어머님 추석 잘 보내세요 라고 인사하던 모습. 한국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져온 마음. 그 모든 게 진심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감동. 25년 전 이 낯선 땅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언젠가 캐나다 며느리가 한복을 입고 우리 집 차례를 함께 지낼 거라고는요. 그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서요. 이제 저는 정말 확신해요. 가족이 되는 건 피가 같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같아서라는 걸요. 사라는 비록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진짜 한국 며느리보다 더 한국 며느리예요. 우리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요즘 동네 한국 분들을 만나면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며느리가 추석에 한복 입고 차례 지냈어요 라고 하면 모두들 깜짝 놀라면서 부러워해요. 어머 정말요? 캐나다 며느리가요? 라고 하면서 신기해하죠.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져요. 몇 주 전에는 사라가 또 다른 깜짝 선물을 해줬어요. 수지랑 함께 한국어로 편지를 써왔어요. 사랑하는 할머니께. 한국 문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문법은 좀 틀렸지만 그 마음이 느껴져서 또 울었어요. 이제는 사라가 저보다 한국 뉴스를 더 열심히 봐요.
어머님,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알려주기도 해요. 한국 역사책도 사서 읽고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시대예요 라고 하면서 배운 걸 자랑하기도 하고요. 현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사라가 저보다 한국 문화를 더 잘 알게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라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한국 전통 놀이도 가르쳐 줬어요.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같은 것들이요. 사라가 윷을 던지면서 도개, 걸, 윷, 뭐라고 한국어로 외치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수지는 엄마가 한국 사람 다 됐어요라고 하면서 박수쳤어요. 요즘 제 마음은 정말 평온해요. 그동안 사라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아쉬움이나 걱정이 다 사라졌거든요. 이제는 진짜 친딸처럼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사라야, 이거 해봐라고 반말로도 하고 사라도 네, 어머님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해요. 며칠 전에는 사라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어머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왜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어요. 정말 고마운 말이었어요. 저희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사라가 이해해 준다니까요. 사라야, 내가 이렇게 우리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했더니 저도 배우면서 정말 좋은 문화라는 걸 느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라는 완전히 우리 가족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가족이었는데 제가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사라의 그 진심 어린 한복과 절, 그리고 서툰 한국어 인사가 제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어줬어요. 수지도 이제 양쪽 문화를 다 자랑스러워해요. 학교에서 나는 한국계 캐나다인이야라고 당당하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한국 음식도 소개해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준다고 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거야라고 하면서 자랑한다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앞으로의 계획도 많아요. 내년 한국 여행은 물론이고 사라가 한국어 공부를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한국어 학원도 알아보고 있어요. 한국 요리 클래스도 같이 들으려고 해요. 저 혼자 가르쳐주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지가 좀 더 크면 한국 유학도 보내보려고 해요. 1년 정도만이라도 한국에서 생활해보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라도 그 아이디어를 정말 좋아해요. 수지가 한국어를 완전히 배우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요. 요즘 저를 보면서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순자야, 너 정말 복받았다. 그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니? 라고 하면서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준 며느리인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과연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사라가 그날 입었던 분홍 한복은 지금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내년 추석에도 입을 거예요라고 하면서 깨끗하게 정리해뒀거든요. 그 한복을 볼 때마다 그날의 감동이 되살아나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진심은 정말 통하는구나. 사랑에는 국경이 없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도 사라는 부엌에서 한국 음식을 연습하고 있어요. 오늘은 잡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거든요. 어머님, 당면은 언제 넣어요? 라고 물어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사라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하고 고마워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라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며느리라고요. 한국에서 태어난 며느리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며느리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며느리나 사위가 다른 문화권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마음을 열고 기다려보세요. 진심은 통해요. 사랑은 모든 문화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 사라처럼 정성스럽게 다가와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면 저처럼 정말 큰 감동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사라가 어머님 사랑해요라고 한국어로 말해줬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정말 행복해요. 이런 며느리를 주신 하늘에 감사하고 이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더욱더 행복할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더 아름다운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면서요. 그 중심에는 사라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있을 거고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사라. 당신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한국 문화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줘서. 그리고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세 박금순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아들 가족과 5년을 살다가 며느리와 갈등이 생겨서 혼자 한국에 돌아온 지 이제 6개월이 됐네요. 처음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손주들과 헤어지는 것도 서러웠고 아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더 자유롭고 편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엔 밴쿠버 생활이 나쁘지 않았어요. 2019년에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부천에서 살기가 너무 적적했거든요. 그때 아들 준호가 캐나다로 이민 온 지 10년 정도 됐었는데 엄마 혼자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저를 모셔갔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들 지안이와 하은이가 그때 5살, 2살이었는데 할머니라고 졸졸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예쁘던지요. 아들도 효자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저를 잘 챙겨줬고 며느리 수진이도 처음엔 저를 많이 배려해줬어요. 수진이는 한국계 캐나다인 2세예요. 부모님이 70년대에 이민 오셔서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죠.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영어가 모국어라 한국말은 조금 어색해요. 그래도 처음엔 저한테 한국말로 대화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문제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시작됐어요. 저는 한국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했고 수진이는 캐나다식으로 키우려고 했거든요. 처음엔 작은 차이였는데 점점 커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저는 따뜻한 물을 많이 먹이고 푹 쉬게 하려고 했는데 수진이는 해열제 먹이고 평상시처럼 활동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더러워지면 바로 씻기고 옷도 갈아입히려고 했는데 수진이는 조금 더러운 건 괜찮다고 하면서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했어요. 언어 문제도 있었어요. 저는 손주들이 한국어를 잘 배웠으면 했는데 집에서는 거의 영어만 써서 아이들이 저랑 대화할 때도 영어를 섞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손주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작년 가을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지안이가 학교에서 감기를 옮아와서 열이 좀 있었는데 저는 한국에서 하던 대로 파 뿌리 끓인 물을 먹이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줬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그걸 보고는 화를 내는 거예요. 미신적인 민간요법 하지 말라고 아이가 더 아플 수 있다고요. 그날 밤 둘이 크게 싸웠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캐나다 방식을 존중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50년 넘게 아이 키운 경험을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어요. 그때 아들 준호가 중간에서 말렸지만 결국 수진이한테 편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집안 분위기가 계속 어색했어요. 저는 뭘 해도 눈치가 보이고 수진이는 저한테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는 정도였어요. 손주들도 엄마 아빠가 할머니랑 사이가 안 좋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서 예전처럼 저한테 편하게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많이 외로웠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50년 지기 친구들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 나누며 살았는데 밴쿠버에서는 정말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한인 교회에도 몇 번 나가봤지만 오래 살던 사람들끼리 그룹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올해 1월에 마침내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아들한테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혼자 계시면 어떻게 하시냐고 아프시면 어쩌냐고요. 하지만 제가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걸 알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더라고요. 수진이는 솔직히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겉으로는 아쉽다고 했지만요. 가장 힘든 건 손주들과 헤어지는 거였어요. 지안이는 할머니가 왜 가야 하냐고 울면서 매달렸고 하은이는 뭔지 잘 모르면서도 언니가 우니까 같이 울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와 보니 한국이 좋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어요. 아, 이게 내 나라구나 싶었거든요. 마포구에 원룸을 얻었는데 월세가 45만 원이에요. 방은 작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하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시장도 가까워서 생활하기 편해요. 무엇보다 김치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처음 한 달은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5년 동안 손주들 돌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가 저녁에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키고 좋아하는 트로트를 크게 틀어놓고 청소하고 점심때 혼자 막걸리 한잔 하면서 드라마 보고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게 다 눈치 보였어요.
한국 음악 틀면 시끄럽다고 할까봐 작게 틀었고, 김치찌개 끓이면 냄새 난다고 할까봐 조심했고, 손주들 앞에서 술 마시는 것도 교육에 안 좋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2월쯤에 동네 복지관에 가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려고 갔는데 친절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여러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요리교실, 노래교실, 탁구교실, 미술교실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요. 제일 먼저 신청한 게 요리교실이었어요. 사실 요리는 평생 해왔으니까 새로 배울 게 뭐가 있나 싶었는데 가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들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파스타도 만들고 샐러드도 만들고 케이크도 구워봤어요. 같이 수업 듣는 분들도 다 비슷한 나이대라서 금방 친해졌어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서 서로 이야기도 통하고요. 김영자 씨라고 작년에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특히 친해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식사해요. 3월부터는 탁구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젊을 때 조금 쳐봤는데 40년 만에 다시 라켓을 잡으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니까 금방 감이 왔어요. 지금은 복지관에서 탁구 좀 친다고 소문날 정도예요. 4월부터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독거노인 분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일인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혼자 사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분들께 도시락 전해드리면서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나누면 저도 보람을 느끼고 그분들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다가 5월 어느 날 수진이한테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화상통화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서 걱정했는데 통화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특히 지안이가 학교에서 할머니에 대한 그림 그리기 숙제가 나왔는데 할머니 얼굴을 제대로 기억 못한다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상통화를 하게 됐는데 아이들 얼굴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안이는 키가 더 큰 것 같고 하은이는 앞니가 빠져서 말하는 게 더 귀여워졌더라고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면서 언제 다시 올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도 보고 싶지만 지금은 한국이 더 좋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수진이가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 할머니한테 너무 서운하게 했던 것 같다고요. 한국에서 평생 살아오신 분한테 갑자기 캐나다 방식에 맞추라고 한 게 잘못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사실 저도 너무 고집부렸던 것 같다고 수진이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었던 거라고 말했어요. 둘 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고요. 그 뒤로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통화를 해요. 손주들한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 동화책도 읽어주고 한국 전래놀이도 알려줘요. 수진이도 이제는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는 걸 좋아해요. 지난주에는 아들이 전화해서 여름 휴가 때 가족들이 한국에 놀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2주 정도 머물면서 저랑 시간도 보내고 아이들한테 한국 구경도 시켜주고 싶다고요. 저는 정말 기대돼요. 그동안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많거든요. 경복궁도 구경시켜주고 남산타워도 올라가고 롯데월드도 데려가고 싶어요. 무엇보다 제가 직접 만든 한국 음식을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엔 조건이 있어요. 2주 후에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제 인생을 살고 싶다고 분명하게 말했거든요. 아들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1년에 한 번은 캐나다에 놀러 오라고 하고 아프거나 외로우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어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71세에 이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줄 몰랐거든요. 복지관 친구들과는 다음 달에 강화도 여행 계획도 세웠어요. 김영자 씨랑은 요리교실에서 배운 걸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려볼까 하는 얘기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작한 게 있어요. 일기쓰기예요. 매일 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어보는데 하루하루가 참 알차다는 생각이 들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매일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손주들 생각도 나고 남편 생각도 나고 그래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이제는 울지 않아요. 대신 내일 뭘 할지 계획을 세우고 친구들한테 전화도 걸어보고 때로는 동네 산책도 나가요. 저한테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인 것 같아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지 정하는 것부터가 즐거워요. 복지관에 갈지 시장에 갈지 친구 만날지 집에서 쉴지 모든 게 제 선택이에요.
캐나다에 있을 때는 며느리 눈치, 아들 눈치 보면서 살았거든요. 손주들 돌봐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수진이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을 한국식으로만 키우려고 했던 게 무리였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했다면 소통도 더 잘 됐을 텐데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했던 것도 솔직히 인정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평생 살던 곳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적응하려고 하는데 가족들마저 제 방식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꼈으니까요. 지금은 그런 감정들이 많이 정리됐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들었거든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뭘 배우냐고 생각했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유튜브로 요리 동영상도 보고 네이버에서 날씨도 확인해요. 특히 손주들과 화상통화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예전에는 아들이 전화 걸어줘야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손주들한테 연락할 수 있어요. 지안이가 학교에서 그림 그린 걸 사진으로 보내주면 저도 복지관에서 만든 작품을 찍어서 보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같은 건물에 사는 30대 직장인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이 혼자 사시면서 요리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드려요. 그분도 고마워하시면서 가끔 과일이나 빵 같은 걸 가져다 주세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새로운 인연들이 생기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고 봉사활동에서 만난 분들도 있고 동네 단골 가게 사장님들과도 인사 나누고요. 혼자 산다고 외로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달에는 50년 지기 친구들과 모임도 가졌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못 만났었는데 돌아오니까 다들 반가워하면서 어디 갔었냐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 다들 각자 사연이 있더라고요. 한 친구는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고 또 다른 친구는 아들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서 혼자 살고 있고 어떤 친구는 건강이 안 좋아서 수술을 앞두고 있고요. 저만 고생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영자 씨는 70세에 컴퓨터를 배워서 이제 온라인 쇼핑도 혼자 해요. 이순덕 씨는 68세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박순자 씨는 요가를 시작해서 몸이 한결 좋아졌다고 해요. 저도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어졌어요. 다음 달부터는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교실에 등록했어요. 어릴 때 붓글씨를 좀 배웠었는데 다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마음이 차분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가을에 설악산 단풍 구경 가기로 했거든요. 1박 2일로 가는데 벌써부터 기대돼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자유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웠거든요. 항상 손주들 스케줄에 맞춰야 했으니까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저녁 시간이에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좋아하는 차 한 잔 끓여놓고 발코니에 앉아서 바깥 구경하는 시간이요. 마포구 이 동네가 참 정겹더라고요. 아래쪽에 작은 상가들이 있어서 사람들 오가는 모습도 보이고 저녁 때가 되면 퇴근하는 직장인들도 지나가고요. 그런 일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이 동네의 일부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캐나다에 있을 때는 항상 이방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무리 5년을 살아도 그 동네에 속한 것 같지 않았어요. 여름이 되면 손주들이 와요. 그때는 2주 동안 정말 바쁠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줘야 하고 맛있는 것도 해줘야 하고요. 벌써부터 뭘 해줄지 계획 세우고 있어요. 지안이는 이제 한국어를 제법 잘해요. 화상통화할 때 보니까 발음도 좋아졌고 간단한 동화책 정도는 읽을 수 있더라고요. 하은이는 아직 어리지만 한국어 노래는 잘 따라 불러요. 제가 자장가 불러주면 같이 흥얼거려요. 수진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배운 한국 놀이를 집에서 하면 자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상통화할 때 저도 수진이한테 설명해주고 있어요. 아들 준호도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해요.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 때문에 집에서 신경 쓸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걸로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남편이 살아 계셨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아마 저는 캐나다에 가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역시 그 세대 남자들은 아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기를 원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주변 사람들도 신기해요. 특히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남편한테 의존해서 살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보고 용감하다고 하세요. 71세에 혼자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돌아와서 새로 정착했다니까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냐고 물어보세요. 솔직히 용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계속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기보다는 혼자라도 자유롭게 사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당장은 지금 이 원룸에서 계속 살 생각이지만 나중에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지면 실버타운 같은 곳도 알아봐야겠어요. 그런 곳들 정보도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건강 체조도 배우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고 약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 먹어요. 혼자 살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끔 아프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미리미리 대비하면 되잖아요. 응급실 전화번호도 휴대폰에 저장해 놨고 이웃분들과도 서로 안부 확인하기로 했어요. 복지관에서도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며느리와의 갈등도 나쁜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캐나다에서 남의 시선 의식하면서 살았을 테니까요.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저는 손주들을 돌봐주는 할머니로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박금순이라는 한 개인으로 살고 싶었던 거죠. 제 나름의 취미도 갖고 제 나름의 친구들도 만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물론 손주들은 여전히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이면서 동시에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훨씬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 화상통화할 때도 예전보다 더 즐거워요. 억지로 손주들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할머니로서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낸다는 걸 알고 나서 더 편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아이들이 오면 정말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2주 후에는 또 제 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좋고요. 요즘 복지관 친구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71세에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 적응하고 있거든요. 물론 젊을 때만큼 체력이 좋지는 않지만 대신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까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어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도 알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도 알아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한테만 신경 써요. 그러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억지로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서로에 대해 더 솔직해졌어요. 그게 더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혹시 저처럼 가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물론 가족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인생도 소중하거든요. 저는 71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에요. 매일매일이 제 선택이고 제 책임이고 제 즐거움이에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후회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요. 그리고 손주들이 클 때까지는 할머니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할 거고요. 다만 이제는 제 조건에서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소중해지잖아요. 그 소중한 시간을 억지로 참고 견디면서 보내기보다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선택했고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늘도 저녁에 복지관 친구들과 치킨 먹으면서 드라마 보기로 했어요. 이런 사소한 약속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해요. 누군가와 함께 웃고 수다 떨고 맛있는 것 먹는 시간들이요. 이런 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이민자입니다. 아니, 이제는 이민자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김포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들이 보여요. 그 비행기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제가 탔던 마지막 비행기가 생각나거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으로 오는 편도 항공편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설명드릴게요.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봐서요. 특히 미국에서 오래 사신 60대, 70대 동포 어르신들께서 말이에요. 제발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1954년생이니까 올해로 70세입니다. 1983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때 제 나이가 29세였으니까 미국에서 40년을 산 거죠. 젊은 시절부터 중년, 노년까지 모든 것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계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보잉사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고 2019년에 65세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유방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큰아들은 시애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둘째 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소셜 시큐리티로 월 2,200달러 정도 받았어요. 401k와 개인 저축을 합쳐서 약 80만 달러 정도의 자산이 있었고 시애틀 근교에 있던 집은 코로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130만 달러 정도로 평가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메디케어도 있었고 보충 보험까지 들어서 의료비 걱정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외로움이 심해졌어요. 자녀들은 각자 바쁜 생활에 쫓겨서 자주 만나기 어려웠고 특히 손주들과는 더욱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한국어를 전혀 못해서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영어로 대화는 하지만 뭔가 깊은 이야기는 나누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2022년 말쯤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걸 딸이 설치해줘서 동창회 모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동창들이 올리는 사진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웠습니다. 다들 손주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행복해 보였어요. 등산도 함께 다니고 아프면 서로 문안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파도 혼자 병원에 가야 했거든요. 그때부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65세 이상은 복수국적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미국보다 훨씬 편리하다는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정보들은 정확하지 않았어요. 복수국적이 가능하다는 건 맞았지만 그걸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무엇보다 한국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늦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2023년 초에 아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국적 절차가 복잡하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미국에서의 외로운 노년보다는 고국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먼저 한국 영사관에 예약을 잡아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기 시간이 몇 달씩 걸렸어요.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정말 포기할 것인지 여러 번 확인했고 두 번째 인터뷰에서 최종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수수료도 2,350달러나 들었어요.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그리고 제가 자산이 200만 달러가 넘어서 국적 포기세도 내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민권을 포기하는 날 모든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요. 다행히 75만 달러까지는 면제였지만 그래도 약 3만 달러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냈습니다.
전체 과정이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 집도 팔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제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결국 받아들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녀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2023년 9월에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40년 만에 귀국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인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달짜리 원룸을 얻었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돈으로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전한 돈이 한국 돈으로 약 15억 원 정도 됐거든요. 집값이 비싸긴 했지만 전세로라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을 하려고 구청에 갔는데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았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서류들도 모두 한국어로 번역해야 했고 아포스티유라는 인증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도 문제였어요. 외국인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병원에 가면 전액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감기로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가 5만 원이나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로 거의 공짜였는데 말이죠. 집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들이 외국에서 온 노인을 별로 반기지 않았어요. 신용도 평가도 없고 소득을 증명할 서류도 없으니까 집주인들이 꺼려했습니다. 결국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투룸을 겨우 구했어요. 강서구 쪽이었는데 교통은 편리했지만 생각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식비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인마트에서 장을 봐도 한 달에 300달러 정도면 충분했는데 한국에서는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었어요. 특히 외식비가 비쌌습니다. 교통비도 부담이었어요. 택시비가 너무 비싸서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65세 이상은 무료라고 해서 신청했더니 서류가 또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계단이 생각보다 많아서 무릎이 아픈 제게는 힘들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한국이었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고등학교 동창들과 연락은 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동창들은 그런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에서 잘 살았으면서 왜 돌아왔냐는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건강 문제도 생겼어요. 12월에 감기가 독감으로 발전해서 입원을 해야 했는데 건강보험이 없어서 일주일 입원비로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로 거의 공짜였는데 말이죠. 그때 처음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게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있었다면 이런 돈 걱정은 안 해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 3월이 되어서야 겨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6개월 거주 조건을 충족했거든요. 하지만 보험료가 한 달에 13만 원이나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 보험료가 월 174달러 정도였는데 한국 돈으로 따지면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진료받는 것은 확실히 한국이 편했습니다. 예약 없이도 병원에 갈 수 있었고 대기 시간도 미국보다 훨씬 짧았어요. 언어 소통도 물론 편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세 100만 원, 생활비 50만 원, 건강보험료 13만 원, 각종 공과금 15만 원, 이것저것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집이 있었으니까 모기지가 없었고 소셜 시큐리티와 연금으로 월 2,800달러 정도 받았으니까 한국 돈으로 350만 원 정도였어요. 생활비는 월 2,000달러 정도면 충분했으니까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수입이 없었어요. 가져온 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0세에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고 연금도 받을 수 없었어요. 미국 소셜 시큐리티는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받을 수 없게 됐거든요. 이게 제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복수국적을 선택했다면 미국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2024년 여름쯤 되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졌습니다. 가져온 돈도 벌써 2억 원 가까이 썼거든요.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전세로라도 옮기기 어려웠어요. 그때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볼까 생각했지만 체면상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고집 부려서 한국에 온 거니까요. 친구들을 사귀려고 경로당도 가보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봤지만 역시 쉽지 않았어요.
다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들이라서 저 같은 외부인이 끼어들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말투나 생활 방식에서 차이가 났어요. 저는 40년 동안 미국식으로 살았다 보니까 한국의 인간관계나 예의에 어색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 차이가 조금 나면 존댓말을 써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했어요. 음식도 문제였습니다. 40년 동안 미국 음식에 익숙해져서 한국 음식이 자꾸 짰어요. 특히 김치나 젓갈류는 위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서양 음식을 사 먹기에는 너무 비쌌고요. 겨울이 되니까 더 힘들었어요. 난방비가 엄청 나왔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집이 워낙 단열이 잘 돼 있어서 겨울에도 난방비가 $100 정도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어요.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도 어려웠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점점 연락을 덜 하게 됐습니다. 특히 손주들과는 더욱 멀어졌어요. 가끔 화상통화를 해도 영어로 대화해야 했는데 한국에 와서 영어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실력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멀리 있다는 생각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자녀들이 와서 함께 보냈는데 한국에서는 혼자 보내야 했거든요. 동창들도 각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고요. 그때 처음으로 진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성급하게 결정했을까? 왜 자녀들 말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해가 되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1년 동안 3억 원 가까이 썼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5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미국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민권을 포기했으니까 관광 비자로밖에 갈 수 없었거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이렇게 후회되는 결정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후회해봤자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강서구 원룸이에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입니다. 생활비도 최대한 줄였어요. 외식은 거의 안 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습니다. 옷도 안 사고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구입해요. 그래도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는 들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7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말 모르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가끔 미국에 있는 자녀들한테 연락이 와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시냐고 묻는데 괜찮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많이 외롭습니다. 미국에서도 외로웠지만 그때와는 차원이 달라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혼자서도 생활하기 괜찮았는데 한국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가도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환자 혼자 와도 다 처리해 주는데 말이죠. 은행 업무도 복잡해서 젊은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디지털 기기 사용도 어려워요. 한국은 모든 게 인터넷으로 처리되는데 저는 아직도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거든요. 미국에서는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앱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힘들어요. 특히 배달음식 주문이나 병원 예약 같은 것들이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기도 민망하고요. 그래도 좋은 점도 있어요. 의료 서비스는 확실히 한국이 편합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고 검사 결과도 빨리 나와요. 미국에서는 예약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복잡했거든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운전 안 해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운전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 운전하기 어려운데 지하철과 버스로 어디든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음식도 입맛에 맞는 건 많아요. 짠 음식은 피하고 담백한 한식 위주로 먹으니까 건강해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한국 음식 사 먹기 어려웠는데 한국에서는 집 앞 슈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날씨도 사계절이 뚜렷해서 좋습니다. 미국 서부는 날씨가 단조로웠는데 한국은 계절마다 다른 느낌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후회가 더 큽니다.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절대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복수국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살았을 텐데 성급한 결정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요.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 큰 손실이었습니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를 계속 받을 수 있었다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텐데 그걸 포기한 게 정말 아까워요. 앞으로 기대 수명을 15년이라고 하면 총 5억 원 이상의 손실이에요.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멀어진 게 아쉬워요. 미국에 있었다면 가끔이라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항공료도 비싸고 나이가 들어서 장거리 여행이 힘들어지니까요. 손주들과의 관계는 더욱 아쉬워요. 아이들이 크는 걸 지켜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화상통화로만 가끔 보는 정도예요. 할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와 같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복수국적이 가능하니까 절대 시민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복수국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제대로 진행하세요. 그래야 미국 연금도 계속 받고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요. 복수국적 절차는 대략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한국에 와서 거소 등록을 하고 국적 상실 신고와 국적 회복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돼요. 이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저처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알아보신 후에 결정하세요. 그리고 한국 생활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6개월 정도 살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인터넷으로만 정보를 얻었는데 실제로는 많이 달랐거든요. 단기 체류로 한국 생활을 경험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면 후회가 덜할 거예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을 꼼꼼히 계산해 보세요. 한국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서울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 생활비, 의료비, 각종 공과금을 합치면 그 정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미국에 있다면 한국에 영구히 오시는 것보다는 오가면서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어요. 건강 문제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진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한국어가 편하시다면 한국이 좋지만 복잡한 의료 절차는 미국이 더 체계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사회적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40년 만에 한국에 와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미국에서 쌓아온 인맥들도 소중한 자산인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는 게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후회해봤자 달라질 건 없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경로당에도 나가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적응하려고 해요. 가끔 우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려고 해요. 자녀들과는 화상통화로라도 자주 연락하고 손주들 자라는 모습도 지켜보려고 해요. 한국에서의 생활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고향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도 흥미롭고 젊은 시절 추억의 장소들을 다시 가보는 것도 좋아요. 서울 시내가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면 신기해요. 요즘은 주로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보내요. 책도 읽고 신문도 보면서 하루를 보내죠. 미국에서는 한국 뉴스를 인터넷으로만 봤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산책도 자주 해요. 한강공원이나 근처 산에 가서 걷다 보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미국에서는 차로만 다녔는데 걸어서 다니니까 운동도 되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옛날 살던 동네도 가봐요. 어릴 때 살던 집은 이미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됐지만 그 근처를 걸으면서 추억을 떠올려 봐요. 그럴 때는 한국에 온 게 잘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경제적인 걱정은 계속 있어요. 가져온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자녀들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특히 손주들 교육비도 많이 들 텐데 할아버지까지 도와달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70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나 주차 관리 같은 일이라도 해볼까 해요.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도움이 될 테니까요. 건강도 더 신경 써야겠어요. 지금까지는 큰 병 없이 지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정기검진도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이미 한 선택이니까 후회만 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히 시민권 포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복수국적이 복잡해 보여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변호사나 행정사 비용이 들더라도 그게 훨씬 나은 선택이에요.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그리고 한국 생활을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경험해 보세요. 1년 정도는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적응 정도를 파악해 보세요.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세요. 저는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했는데 가족의 의견을 더 들었어야 했어요. 특히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경제적인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한국에서 얼마나 들지, 수입원은 어떻게 들지, 의료비는 어느 정도 들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도 미리 만들어 보세요. 동창회나 종교 모임, 취미활동 등을 통해서 인맥을 쌓아놓으면 도움이 돼요.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어느 나라에 살든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70세가 됐지만 앞으로도 10년, 15년은 더 살아야 해요. 그 시간을 후회하면서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일수록 더 많이 알아보고 더 많이 상의하고 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혼자 사는 노년은 정말 외로워요. 돈이 있어도 외로우면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가슴이 답답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길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해 57세 김정수입니다. 아내 은영이와 함께 30년을 살아왔고 지금까지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그 편지를 받던 날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캐나다 이민성에서 온 거절 통지서였습니다. 아내와 제가 2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 준비했던 이민 신청이 차가운 한 장의 편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57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캐나다 이민을 꿈꾸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30년간 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아내 은영이는 초등학교 교사로 25년을 근무했고요. 두 아이를 키우며 늘 바쁘게 살았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큰딸 수진이는 대학 졸업 후 캐나다로 유학을 갔습니다. 처음엔 2년만 공부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현지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정착하게 되었어요. 작은 아들 민호도 형 따라 강 간다고 누나를 따라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나니 저희 집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와 저 둘만 남은 빈집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특히 아내 은영이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가 인생의 전부였던 분인데 갑자기 그 이유가 사라져 버린 거죠. 매일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도 화면 너머로만 손자 손녀를 봐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나 봅니다. 그러던 중 큰딸 수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한국계 캐나다인과요. 결혼식에 참석하러 토론토에 갔을 때 저희는 그곳의 삶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깨끗한 공기, 여유로운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딸이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도 여기 오세요. 손자도 곧 태어날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이 저희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는 진지하게 이민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이민 설명회에도 참석했어요. 캐나다 이민에는 여러 방법이 있더군요. 경제 이민, 가족 초청, 투자 이민 등등. 저희 나이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녀 초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수진이는 아직 시민권자가 아니었어요. 영주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를 초청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이민 컨설팅 회사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사는 저희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57세면 아직 젊으신 편이에요. 경력도 충분하시고 자녀분들이 현지에 정착해 있으니 유리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어 시험이었습니다. IELTS라는 시험을 봐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에게는 큰 산이었어요. 저는 회계 업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영어를 접했지만 시험 영어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아내 은영이는 더 힘들어했어요. 교사로 일하면서도 영어와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퇴근 후에는 학원에 갔고 주말에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 격려하며 버텼어요. 우리 손자 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말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아슬아슬했지만 합격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다음 단계는 서류 준비였습니다. 이게 정말 복잡하더군요.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검진서, 무범죄 증명서, 재정증명서 등등. 각각의 서류마다 공증을 받아야 했고 번역도 해야 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컨설팅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 전세금을 빼서 마련한 돈이었어요. 만약 이민이 안 되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딸과 아들이 있는 그곳에서 손자, 손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부 모두 건강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지병도 없었고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1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요. 빠뜨린 것은 없는지 수십 번 확인하고 컨설팅 회사에서도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곧 캐나다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딸에게 전화해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도 너무 기뻐했어요. 벌써 아기 방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 방 생각해뒀어요. 빨리 오세요. 그 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메일함을 확인했어요. 캐나다 이민성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대부분은 추가 서류 요청이나 진행 상황 알림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편지가 왔습니다. 2022년 3월 15일이었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APPLICATION 러퓨즈드.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불러서 함께 읽었습니다. 거절 사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현지 적응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점,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경제적 기여도가 낮을 것 같다는 점.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진정성 부족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민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아마도 복지 혜택을 노린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자책하는 말들만 반복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2년 동안의 노력이 3천만 원의 비용이 모든 꿈과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이 전화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 번 거절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신청하면 돼요. 컨설팅 회사에서도 재신청을 권했습니다. 첫 번째 거절 사유를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영어 실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원어민 과외를 받았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실패할 수 없었거든요. 이민 목적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더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지 세밀하게 기술했어요. 딸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현지에서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부모님을 부양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재정 증명도 더 확실하게 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통장 잔고를 늘렸습니다. 이 정도면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 신청 준비에도 1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2023년 2월 두 번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서야 답변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거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절 통지서는 더 차가웠습니다. 이번에는 나이와 건강을 이유로 들었어요. 57세라는 나이가 캐나다 사회에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신청 횟수가 많다는 것도 부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진 거죠. 이번에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가장 힘든 것은 딸에게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딸도 임신 중이었는데 이런 소식을 들려주기가 너무 미안했어요. 전화를 받은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시민권을 받았으면. 그 말을 듣고 저희도 울었어요. 딸이 자책할 일이 아닌데 우리 때문에 딸까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부 사이도 어색해졌습니다. 서로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이야기할 게 없어졌어요. 함께 꿈꿔왔던 미래가 사라지니까 대화할 주제도 없어진 거죠. 3개월 정도 그렇게 지냈을 때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세 번째 도전해 볼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또 거절당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해봐야죠. 포기하면 정말 끝이잖아요. 아내의 그 말에서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다시 도전하겠다는 용기를 내는 것이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바닥났거든요. 집 전세금도 빼고 대출도 받고 예금도 모두 썼는데 세 번째 신청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딸 수진이가 자기 적금을 깨서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딸도 신혼인데 곧 아기도 태어날 텐데 부모 때문에 고생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세 번째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어요. 다른 컨설팅 회사로 갔습니다. 이전 회사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었지만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새 컨설턴트는 솔직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주를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대신 매니토바 주나 사스카추완주 같은 곳으로요. 지방이라서 이민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되어 있었거든요. 다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1년 반이 걸렸어요. 더 까다로워진 조건들 때문에 준비할 게 더 많았거든요. 특히 건강검진이 문제였습니다. 57세, 58세가 되니까 몸 여기저기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고 아내는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민 심사에서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었어요. 약을 먹으면서 수치를 관리했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로 나왔어요.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희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말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해라. 나이도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부모님들도 걱정하셨어요. 특히 장인 어른께서는 아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은영아, 너희가 왜 그런 고생을 하냐? 한국에서 살면 안 되나? 하지만 저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것 같았거든요. 2024년 5월 세 번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했어요.
더 이상은 무리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나이도 59세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심사 기간이 길어졌어요. 아마도 이전 거절 이력 때문에 더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2월 3일 최종 답변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거절이었습니다. 세 번째 거절 통지서에는 더 구체적인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나이로 인한 경제활동 가능성 부족, 반복된 신청으로 인한 진정성 의심, 그리고 현지 적응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마지막 문장이 가장 아팠습니다. 재신청을 권하지 않음. 이제 정말 끝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까요?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다시 도전하자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글쎄요. 너무 많은 걸 잃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집은 이미 팔았고 지금은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금은 바닥났고 대출만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3년 동안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이민만 생각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들으셨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첫 손자가 태어난 거였어요. 갑자기 서너 달 일찍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데 아기가 너무 작아서 걱정이에요. 엄마, 아빠가 여기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옆에 있어주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 후 한 달 동안 저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결국 저희가 내린 결론은 포기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방법을 찾기로 한 거예요. 59세의 나이에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깨달았거든요. 대신 저희는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에 2번씩 캐나다에 가서 몇 달씩 머물기로 한 거예요. 관광 비자로는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거죠. 물론 영주권자가 되는 것과는 다르지만 적어도 손자를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경제적으로도 현실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연금을 받으면서 캐나다에서 몇 달씩 지내는 정도라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3년 동안 이민만 생각하느라 다른 모든 것을 놓쳤다는 걸 깨달았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홀히 했고 취미생활도 포기했고 건강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도 소중하게 여기기로 했어요. 은퇴 후 계획도 새로 세웠습니다. 아내는 퇴직 후 평생교육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 했고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1년에 2번 캐나다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캐나다 방문은 2025년 2월에 할 예정입니다. 손자를 처음 만나는 날이에요. 딸이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비록 여기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주 올 수 있잖아요.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지금 생각해보면 3년간의 도전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 부부는 더 단단해졌고 영어 실력도 늘었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배웠습니다. 물론 아쉬움은 남아요. 만약 10년만 젊었다면, 만약 영어를 더 잘했다면, 만약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면.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나이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최근에 아내와 함께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갔을 때 현지 한국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짧은 기간이라도 그곳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손자에게 한국 음식을 해주고 싶거든요. 딸이 어릴 때 좋아했던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것들을요. 그리고 사진 촬영도 배우고 있습니다.
손자의 성장 과정을 기록해서 나중에 추억으로 남겨주고 싶어요. 어제 딸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어요. 손자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말했다면서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화면 속의 작은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아직 만나지도 못했는데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웠습니다. 이제 2월 캐나다 방문까지 한 달 정도 남았어요. 매일매일이 설레고 기대됩니다. 비록 그곳에 영원히 정착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감히 조언을 드린다면 꿈을 포기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도 끝까지 노력해 봤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와 상황을 고려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정에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3년 동안 이민만 생각하느라 현재의 행복을 많이 놓쳤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딸이 좋아하는 한국 과자들을 사려고요. 캐나다에 갈 때 가져다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게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자주 오시는 분들인데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멀리 가셨나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저희가 이민 준비하느라 얼마나 바빴는지 동네 사람들과의 소소한 인사도 놓쳤다는 것을요. 이제는 그런 일상의 소중함도 다시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침에 동네 산책하며 이웃들과 인사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가끔은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고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너무 큰 꿈만 쫓다가 놓쳤던 거죠. 캐나다 이민은 실패했지만 저희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도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졌어요. 지난주에 아들 민호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2월에 오시면 제가 토론토 구경시켜 드릴게요. 멋진 곳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저희를 초대하고 안내해 주겠다고 하니 마치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에요. 예전에는 그곳에 정착해서 매일 보고 싶다는 욕심이 컸는데 이제는 가끔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실제로 생각해보니 1년에 6개월씩 그곳에서 지낸다면 거의 반년은 가족과 함께하는 셈이잖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6개월, 캐나다에서 6개월. 두 나라를 오가며 사는 인생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상상을 하며 지냅니다. 한국에서는 여유롭게 취미생활을 하고 캐나다에서는 손자 손녀와 추억을 만들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이고 행복한 계획이에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에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신중하게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많은 준비와 각오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의 삶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먼 곳에 꿈만 쫓다가 지금 여기에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의 사랑은 거리와 상관없이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니까요. 2월 캐나다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면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자를 처음 만나는 감동, 그곳에서의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비록 이민은 실패했지만 저희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더 풍성한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런 저희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꿀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그것이 저희가 3년간의 도전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